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호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건 신분상 권리예요. 경호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경호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분 보유권과 직위 보유권이 인정이 돼요. 신분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신분 보장의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년 동안 이 법에 정한 사유와 소정의 절차, 아무튼 법정 사유가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신분 보장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보 임용 중인 경우, 그다음에 처장, 그리고 차장까지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장의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고, 거기에 임명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중간 정년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그만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직무집행권이 있습니다. 경호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권이 없는데, 이러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경호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경호공무원은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직명사용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직명을 쓰면 공무원 사칭죄가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호공무원은 이제 경호공무원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직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호공무원이 아닌 자가 만약 그걸 쓰게 되면은 경범죄처벌법도 되고요. 공무원 사칭죄로서 또 형법상 범죄로 되기도 하게 됩니다. 쟁송제기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여기서는 이제 소청인데요,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돼요.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예를 들면 면직이랄지 또는 부당한 정보 발령이랄지 이런 직권 면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권리인과 동시에 의무인 게 있어요. 앞에서는 권리만 있는데 제복 착용권은 제복 착용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급할 수 있다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복제라고 그래. 인간 복제가 아니고 여기는 복무와 관련된 의복이나 뭐 이런 것을 복제라고 합니다. 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신분상 권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법경찰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나오는데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처장의 제청으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경호공무원만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말하는 겁니다.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사권의 경우에는 누가 지정해야 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죠. 처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처장은 제청만 하는 것이죠. 다만 사법경찰권이 없는 경찰공무원도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 체포나, 현행범은 이제 범행 중, 그 다음에 준현행범이라는 것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도주한다 할지, 또는 이제 뭐 범인도 의심이 될 정도의 피가 묻었다 할지, 뭐 이런 경우에 준현행범이라고 하거든요.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는 사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또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경호원들도 현행범, 준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닌 체포나 이런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을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잘 나와요. 누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는 거. 그럼 현행범 체포는 어떠냐?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체포는 현행범이 인도인데, 자, 그러면 현행범을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지금 경찰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했다. 그러면 즉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공무원도 인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체포권이 없다면. 그다음에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제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체포자에게 대해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경찰권은 행사 요건인데, 사법경찰권은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무 수행 중 인지를 했다, 이제 알았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와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관에 속하는 범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7급 이상 이제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요. 이거는 수사권이 있고요.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라고 그래요. 경찰로 말하면 사법경찰리가 누구냐면 순경, 그리고 경장, 경사,
아까 사법경찰 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수사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수사권을 잇는 것이 아니라 수사 보조 기관이고요. 여기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7급 이상의 경우에 지정됐다면은 이런 지명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8급 이하의 경우에는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무기 휴대인데 이게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처장이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기 사용으로 들어가 보면. 무기 사용에도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부득이하다고 할 때만 무기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에 보면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있어요. 유해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향해서 이렇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당연히 비례 원칙은 지켜야 돼요. 더 경미한 수단이 있다면 예를 들면 손을 들고 나오는데 무기를 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유해를 수반할 수 있다. 이제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요건으로 이렇게 무기 휴대한 사람은 형법의 정당방해, 그 다음에 긴급피난. 정당방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칼로 찌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어떤 뭐 이제 위험한 동물이 있달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긴급피난입니다. 현재 위난. 결국 형법에 있는 정당방해, 긴급피난. 여기에는 뭐 자구 행위랄지 또는 정당 행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당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런 거거든요. 법령에 관한 이런 건데 정당 방해는 들어가는데 정당 행위는 들어가지 않죠.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보면 중범죄자예요. 이 범죄인데 범죄 중에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장기 3년 이상의 중범죄자거든요. 이 범했거나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직무집행을 한 거를 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도피하려고 그래요. 또한 제3자가 이거를 도피시키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 중범죄자를 도피시키려고 또 한 거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이걸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게 이제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수단이죠.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자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항거를 하거나 또 제3자가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 사용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이제 이럴 때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유해를 수반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공포탄만 쓴다지 이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고 있는 흉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험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항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한 물건 가지고 이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다른 수단이 없어.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계속 항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당방해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역시 보충성 요건이죠. 보충성 최후 수단일 것. 이 보충성을 요건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제하고는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것이 정긴 그리고 장3위. 그럼 뭐냐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장기 3년 이상,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 유대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보충성이라는 요건이 있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기 사용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장기 3년 이상,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의 위반 효과입니다.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위반했다. 만약에 이제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 요건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했다 할지 이제 그랬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1천만 원이죠. 5년 1천만 원, 5년 1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 재산상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신분상 권리에서 이 재산상 권리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보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장관,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하게 되고요. 차장의 보수는 기타 직원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장관,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 장관,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다음 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보상 청구권. 보상의 경우에는 상이 뭐 상처를 입었다 또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경호 대상에 관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 그와 관련해서 상해를 입고 퇴직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다친 사람으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족, 그러니까 이게 다치거나 죽었을 때는 사망한 경우, 유족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뭘 간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또는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여기는 무슨 국가배상법 이런 게 아니에요. 유공자나 그다음에 보훈 대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어서 퇴직한 사람과 다쳐서 그 가족 그리고 이제 상해하다가 사망한 경우인데 거기서 유족 다친 사람과 유족. 사망했을 때 유족이겠죠.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대상 지원법에 의해서 보상한다. 보상은 의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종류를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족 보상과 상해 보상.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이죠. 그리고 다쳤을 때는 상해 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족 보상부터 보면 유족 보상은 사망한 경우예요. 그래서 다쳤다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이때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경호 업무 수행과 그 관련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유족 보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 사망 당시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 대상자 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에 포함이 되고 보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에 해당하는 사람, 즉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 대상자법 또는 이제 전몰군경, 또는 이제 순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성목 유족으로 모아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보훈 대상자 지원법의 보상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여기에 이제 국가유공자, 그다음 보훈 대상자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전몰군경, 이제 군인, 그 다음에 이제 순직군경,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상해보상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쳤을 때는 이때는 이제 상해보상으로 들어가겠죠. 직원으로서 수행 중에 지금 부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이 가족도 당연히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게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그 다음에 보훈 보상대상 지원법에 따른 상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상해를 입고 퇴직한 사람 가족으로 하고, 자,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보훈 대상자 지원법에 따라서는 전상군경, 그다음에 공상은 다친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망한 경우고요. 재부상군경, 그 가족으로 보아서 국가유공자 예우법, 그다음 보훈 대상자 지원법에 의해서 어차피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사망할 때는 상해 보상이 아니겠죠. 유족 보상은 사망했을 때입니다. 아무튼 유족 보상은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다쳤을 때는 상해 보상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 청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유공자 예우법이랄지 보훈 대상자 지원법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서는 처장이 발급한 상해 확인 증명서, 사망 확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처장이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이게 처장이 상해 확인 증명서, 사망 확인 증명서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처장은 이제 이게 확인 증명서를 떼줬잖아요. 그러면 유공자 예우법이나 보훈 대상자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요건을 관련된 사실을 이제 확인의 요청을 받으면, 만약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겠죠. 그럼 요건과 관련해서 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도록 돼 있는 거죠. 보면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처장으로부터 상해 확인 증명서, 사망 확인 증명서를 첨부해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처장이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 관련 자료를 처장이. 자, 그다음에 이제 연금 청구권입니다. 연금. 이제 공무원은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해서 부상, 질병, 발병 등으로 해서 이렇게 경호 공무원은 그 유족, 그 생활 안정, 복리를 위해서 이게 급여를 지급해요. 이게 연금 청구권인데,
퇴직, 사망, 그다음에 공무로 이제 퇴직했을 때 보통 이제 연금이 나오죠. 그다음에 사망이나 또는 부상, 질병, 발병 이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연금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생활 안정이나 어떤 복리 향상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비 변상은 직무집행상 특별한 이제 비용을 요하는 실비, 한마디로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 카드로 또는 이제 내 돈으로 결제를 했을 때는 영수증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로퇴직수당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공로퇴직수당은 경호공무로 10년 이상이에요. 20년이 아니에요. 여기 20년이 10년.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죠. 공로퇴직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제 근속을 했을 때 이런 게 공로퇴직수당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수당 지급액은 산출하는 범위 내에서 되는데, 이 퇴직 당시의 봉급 월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36을 한 다음에 33에서 근속음수를 빼요. 그리고 곱하기 3분의 2.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공로퇴직수당을 결정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해서 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 절차의 경우에. 지급 절차는 누가 정한다? 처장이 정한다. 자,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로퇴직수당은 10년 이상 있을 때 이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월급, 퇴직 당시 월급에 이렇게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법을 내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수당 지급 절차가 중요한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이렇게 협의해서 누가? 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권리에 대해서 봤어요.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봤는데, 자주 출제하는 게 의무겠죠. 경호공무원이 되면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면 지위를 얻게 되면은 함께 갔습니다.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이렇게 진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 등의 경호법에서는요, 직원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을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규정이 직원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는 의무는 뭘까라고 보면, 첫 번째, 채용이 되면, 임용이 되면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에 선서 의무가 있거든요.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에 의한 것이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의 선서겠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 선서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취임 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경호공무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성실 의무가 있죠. 모든 공무원은 법령에 준서 성실해야 된다는 건데, 이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예요. 이 모든 의무의 바로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성실 의무죠. 그다음에 선서 의무, 성실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선서 의무, 그러면 선성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종 의무가 있어요. 복종 의무, 복종 의무, 복종 의무. 그 공무원은 직무수행관에서 직무상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장 이탈 금지가 있습니다. 이탈 금지가 있어요. 직장 이탈 금지가 있죠. 이탈 금지,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 허가, 소속 상관이에요. 여기 소속 기관장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하지 못한다. 소속 상관이 허가를 해주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잠깐 이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소속 기관장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구속하려면, 그러면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구속을 해버리면은 결국 직장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여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된다. 여기서 소속 기관장이죠. 이건 소속 상관이고 여기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행범 체포는 그러지 않아요. 경호공무원이 범행 중일 때, 이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할 수가 있죠. 이때 현행범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의무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직무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속을 해가 버리면 이 업무가 비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된다. 미리 통보해야 된다.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니까 현행범을 포함해서 그러면 틀리겠죠. 현행범뿐만 아니라 구속을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미리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고요. 여기에 소속 기관장이라고 쓰면은 오답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소속 기관장 허가가 아니라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는다. 또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복이가 있습니다. 복이 직장 이탈 금지. 그 다음에 친절 공정 의무가 있죠. 친절 공정 의무. 친절해야 된다. 자, 복이 친절 공정 의무가 있어요. 친절 공정 의무. 그 다음에 종교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 중립 의무. 종교 중립 의무가 있죠.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이제 공무원은 만약 소속 상관이 이 종교 중립에 위배돼 갖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죠. 따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종교 중립 의무가 있고요.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반된 상관의 명령이 있다. 여기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엄수 의무가 있죠.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경호공무원에서 퇴직한 후에도 재직 중에 알았던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판례는 실질설이라고 취하고 있는데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어요. 실질설은 뭐냐면 비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용이 중대하다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렴 의무가 있습니다. 청렴 의무가 있죠.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이라도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 있든 없든, 그러니까 직무와 관계 없더라도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관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는 직무와 관련 있든 없든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청렴 의무입니다. 아무튼 상관이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 있든 없든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는 청렴 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정부의 영해 등의 제한입니다. 영해 등의 제한인데 이게 먼저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표창장이나 중요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의 허가를 합니다. 이게 처장이 아닙니다. 처장의 허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국 정부 영해를 받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품이 있습니다. 품. 이거는 이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 불문하고 직무 외를 할지라도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호공무원이 간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품위를 유지 의무에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달지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도박을 하다 걸렸다도 당연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리 업무나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이 금지되는데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이 소속 기관장이에요. 여기에 이게 겸직할 수 없다. 이 겸직 금지, 겸이 있습니다. 영겸.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 근데 겸직 금지, 영리 업무는 절대 안 되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 한계는 대통령이 정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시적인 영리는 돼요. 예를 들면 뭐 상속을 받아서 아파트가 이제 두 채다. 근데 하나를 뭐 이렇게 전세로 내줬다.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겸직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겸직이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가 있죠. 정치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운동은 금지가 됩니다. 정치운동은 금지된다. 자,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에도 가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따라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네요. 공무원은 선거의 특정 정당, 특정을 지지하는 반대하는 어떤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지지를 투표를 하라,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서명을 하고 다니거나 또는 공공시설의 어떤 게시, 문서나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그다음에 기부금을 모집하고 다니거나 또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정치운동에 이제 위반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정당에도 가입하면 안 되고 정치운동을 하면 안 돼요.
자,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보복 이런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적 행위 금지되면 한계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정해놓은 내용이죠. 이렇게 정치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게 집단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을 쟁의행위 금지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이게 쟁의행위 금지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저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그 경호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에 집단적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급식소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이게 노동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는 쟁의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쟁의행위 금지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서 의무죠. 그 다음에 성실 의무죠. 복종 의무입니다. 직장 이탈 금지, 그러니까 친절 공정 의무, 종교 중립 의무, 비밀 엄수, 청렴 의무, 외국 정부 영해는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품위 유지 의무, 영해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련무 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겸직 금지인데 겸직 금지는 소속기관장 허가가 있어야 됐죠. 정치운동 금지가 있고 쟁의행위 금지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파업을 하거나 같이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처벌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로서 봐보시면은요, 이제 비밀 엄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있지만 비밀 엄수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속 공무원인데 여기에 이제 퇴직한 사람, 원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근데 여기서 직무상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소속 공무원이란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호처에 파견된 공무원 다 포함이 되죠. 아무튼 파견된 공무원도 비밀을 엄수해야 돼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5년 1,000만 원입니다.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돼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1,000만 원, 5년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표 제한인데 이제 비밀을 어떻게 이제 공표를 제한하느냐? 소속 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누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처장, 대통령 허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장, 뭐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2년 500만 원. 좀 전에 이제 비밀 누설하면 5년 1,000만 원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공표 제한이에요. 허가 안 받고 공표를 했다. 이제 그랬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금고. 징역은 정역에 복무하는 교도 작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안 하는 건데 신청하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비밀 엄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직권 남용 금지 의무. 여기에는 지금 그 다음에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 경찰인데 이제 경호처에 파견됐어요. 그런 외에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파견된 이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권남용 금지 위반 위반하면 5년 1,000만 원. 여기 비밀 엄수하고 똑같죠? 지금 비밀 엄수 의무와 같이 직권남용에 있을 때는 5년 1,000만 원이에요. 다만 경호처장이 허가를 받고 공표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그랬을 때는 2년 500만 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징계와 관련된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보시면요. 이제 내부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징계 처분이 이제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경호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징계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이제 경호와 관련돼서 A라는 직원이 있다. 직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 자, 그러면 기관장이 있어요. 경호 기관장.
기관장이 이 징계위원회로 올려요. 징계위원회로 회부가 되고,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의결을 하거든요. 자, 의결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징계권자에게로 넘어가요. 징계를 하는 징계권이 있는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에게 이게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 처분이 떨어지게 되죠. 징계 처분이 떨어지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지고요. 징계 요구는 하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출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출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까요? 징계는 어떤 거냐? 징계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런 징계 사유가 있어요.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래요. 만약 예를 들면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와 형사처벌은 병과가 됩니다. 징계도 하고 형사처벌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첫 번째 이게 징계 사유거든요. 이 법, 그 다음에 명령, 법령 위반이죠. 법령 위반. 그리고 법이나 명령에 위반됐을 때 법령 위반인데 여기에서 법은 불문법이 다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 위반이에요. 직무상 의무. 앞에 이제 직무상 의무.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도 다 포함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 의무를 봤잖아요. 선서 의무나 그 다음에 이제 성실 의무랄지 법령 준수 의무, 복종 의무, 그리고 종교 중립을할지 친전 의무랄지 그리고 직무를 전념하기 위해서 뭐 직장 이탈 금지나 이탈 또 이제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 비밀 유지, 그다음에 청렴 의무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예 등 외국 정부 영예를 받아야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았달지, 그다음에 정치운동을 했달지 또는 쟁행위를 했달지 이렇게 위반했을 때 또는 직무에 태만했을 때 이때 이제 징계의 사유가 돼요. 직무 내외 불문하고 그러니까 체면 위신 손상일 텐데 여기에 능력 부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 부족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죠. 요구는 하여야 됩니다. 요거는 의무예요. 이 기관장이 징계 요구는 하여야 되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그럼 이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제 의결기관인데 이제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차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결국 5급 이상은 누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근데 처장이 제청을 하는 겁니다. 고등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징계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징계 요구죠. 처장은 이제 소속 직원이 내 징계 사유가 있다. 그랬을 때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 요구 하여야 된다. 의무라고 그랬죠.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요구는 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징계 요구를 하는 때는 미리 당의 직원의 징계 사유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징계 요구는 의무예요. 징계 요구 하여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보는 뭐냐면 처장은 경호처에 이제 파견된 이제 직원이 있잖아요. 징계 사유가 있다. 자, 그러면 파견 직원 원 소속 기관, 예를 들면 경찰이면 경찰 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징계는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징계의 종류가 나옵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은 배제 징계라고 그래서 잘리는 거고요. 나머지 요거는 교정 징계인데 교정 징계 이걸 교정 징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배제 징계 이렇게 말하고요. 배제 징계.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직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1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일을 하지 않죠. 감봉은 1에서 3개월 동안 봉급이 깎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심할서 쓰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봤었죠. 강등과 정직의 경우는 18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 봤고 감봉의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며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나오는데 좀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징계위원회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